사람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 하루는 살아있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그 막막함. 누군가를 만날 약속도 없고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는 하루. 그런 날이 이틀, 사흘, 한 달, 1년으로 이어질 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조용한 소멸의 감각입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 없이 스스로 꺼지듯 사람의 의지도 향할 곳을 잃으면 소리 없이 사그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돈이 넘치는 사람이나 즐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혹은 젊은 시절에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취미가 필요한 순간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취미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여행을 가고 사람이 있을 때는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돈도 사람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손이 가는 그 한 가지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 4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의 일상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그 텅 빈 고요가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요 속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약초를 관찰하고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없었고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이 움직이는 동안 그의 하루에는 방향이 생겼고 방향이 생긴 하루는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취미란 결국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손끝을 움직이고 마음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손끝이 멈추고 마음이 향할 곳을 잃으면 사람 한가운데 있어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끝내 붓을 놓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그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취미라는 단어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오래전에 내려놓았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결과를 잃었을 때보다 과정을 잃었을 때 더 깊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월급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준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문제를 풀고 하루를 채워가던 그 과정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모가 허전해하는 이유도 자녀의 부재 자체보다 돌보고 걱정하고 챙기던 그 일상의 리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과에 기뻐하지만 실은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과는 잠깐이고 과정은 매일입니다. 매일을 채우던 것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이 텅 비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더 깊은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진짜 외로움의 뿌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면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저녁이 와도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아무런 무게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사람을 짓누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바로 이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조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가르칠 학생도 없는 스승, 돌아갈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유배인. 그에게 남은 것은 빈 방과 긴 시간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자들에게 이 시기를 회고할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형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는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있으면서 아무 것에도 쓰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그가 느꼈던 그 공허는 오늘날 은퇴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람의 공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공허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이 소극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어딘가를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있을 때 마음은 움직이고 방향을 잃으면 마음은 멈춥니다. 그러니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할 곳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속에서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유배 첫 해, 강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정약용은 주막 한 귀퉁이에 기거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뜻을 나누던 벗들은 소식을 끊었고 편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추위도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할 일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벼슬에 있을 때는 문서를 쓰고 상소를 올리고 정책을 논하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그 손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오래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손끝이 무언가를 만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 물과 먹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검은 빛깔, 붓 끝에 먹물이 스미는 느낌. 그 작은 감각들이 멈춰있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 없이 짧은 글 하나를 썼습니다. 유배지의 날씨와 창밖에 보이는 산의 모양, 아침에 들은 새소리에 대한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대단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을 쓰고 난 뒤 오랜만에 하루가 제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정약용의 하루에는 조금씩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먹을 갈고 글을 쓰고 낮에는 주변의 약초와 식물을 살피고 저녁에는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읽어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흘러가기만 하던 시간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동네 아이 하나가 그가 글 쓰는 모습을 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들어오라 손짓하자 아이는 머뭇거리며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정약용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넨다는 것, 그것이 글자 하나든 붙잡는 법이든 그 작은 행위가 자신의 존재에 다시 무게를 부여한다는 것을.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이 말의 의미를 처음 온몸으로 느낀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유배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붓을 드는 행위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나머지 전부를 천천히 되살려 놓았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200여 년 전의 일이면서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일하고 은퇴한 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꼈지만 석 달이 지나자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에는 자기만의 리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글씨는 삐뚤어졌고 먹물이 종이 위에서 번졌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노인은 능숙하게 획을 긋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글씨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무언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강좌에 나갔습니다. 글씨가 나아졌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떤 글자를 써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루의 방향이 생긴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다 보니 옆자리의 노인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에는 붓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강좌가 끝난 뒤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어느새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취미가 만들어낸 관계였습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서 만든 관계가 아니라 같은 것에 몰입하는 시간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연결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은퇴 후 조용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기록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글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가족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문장들이 노트를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딸에게 짧은 편지를 한 통 건넸습니다. 그것은 일기를 쓰면서 비로소 꺼낼 수 있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과묵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노인의 붓끝이 동네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었고 이 아버지의 펜끝이 딸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취미는 나만의 시간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타인에게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혼자 몰입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취미가 관계를 살린다는 말은 반드시 같은 취미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취미가 따로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각자가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되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약용도 이 문제를 유배지에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강진의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낮에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나무를 깎아 작은 살림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낮에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삼배를 짰습니다. 둘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녁마다 각자의 손을 움직이며 같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나란히 손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대화보다 깊은 동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있되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각자의 취미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른 쪽이 그것을 비웃거나 무시하면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아내에게 그런 걸 해서 뭐하냐고 말하는 남편. 산책 모임에 나가는 아버지에게 집에서 쉬지 왜 돌아다니냐고 타박하는 자녀. 이런 말들은 취미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롭게 찾은 삶의 방향을 꺾는 것입니다. 취미를 비웃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려는 방식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혼자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있을 때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손끝이 향하는 곳이 있을 때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취미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쌓이면 함께 있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의무로 붙어있는 관계는 지치지만 선택으로 함께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친구 사이든 이 원리는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 손끝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미가 삶을 살린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 중 일부는 곧바로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나도 뭔가 잘해야 하지 않을까. 서예를 배우면 대회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야 하고, 글을 쓰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갖춰야 하고,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취미는 또 하나의 의무가 됩니다. 즐거움으로 시작한 것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글을 쓰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글이란 매일 쓰는 사람의 것이지 잘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서툴러도 멈추지 않는 손이 결국 가장 먼 곳에 닿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취미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과정을 잃고 결과만 쫓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의 그림이 더 잘 그려지고 다른 사람의 글이 더 매끄럽고 누군가의 연주가 더 능숙하면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의 본질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면 자기 리듬을 잃습니다. 자기 리듬을 잃으면 취미가 주던 평안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깎은 나무 조각이라도, 삐뚤빼뚤한 글씨라도, 음이 틀린 하모니카 연주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처음 다시 붓을 들었을 때 그의 글씨가 훌륭했을 리 없습니다. 오랫동안 붓을 놓고 있었으니 손은 굳어 있었고 먹의 농도도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투른 손끝이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500권이 넘는 저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손끝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직 잘하고 있는 걸까? 몸은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자신은 점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 감각은 생각보다 사람을 깊이 흔듭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느낌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것은 반드시 빨라지거나 더 많이 알거나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같은 산책길을 걸어도 어제는 보지 못했던 이름 모를 풀꽃을 오늘 발견한다면 그것은 눈이 잘한 것입니다. 같은 곡을 들어도 어제는 스쳐 지나갔던 선율이 오늘 가슴을 울린다면 그것은 귀가 잘한 것입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어제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 오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잘한 것입니다. 성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지속, 실력보다 정성. 이 순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였다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잘하지 않는 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정약용에게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약초를 관찰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한 뼘이라도 더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기에 18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생의 가장 풍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음이란 나이의 숫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매일 무언가에 손끝을 대고 조금씩 깊어지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나이와 무관한 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며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요한 힘입니다.
정양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될 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온 뒤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먹을 갈고 글을 쓰고 책을 정리하고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배 시절에 글을 쓴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무너지니까, 손끝이라도 움직여야 했으니까. 그러나 자유를 되찾은 뒤에도 같은 습관을 이어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유배가 정양용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나머지를 전부 되살려 놓았습니다. 제자가 생겼고 책이 쓰였고 사상이 무르익었고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 사실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멈추면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면 사람이 멈춘다는 것을, 반대로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그대의 손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무엇에 손을 대겠다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흙이든 악기든 바늘이든 산책할 때 짚는 지팡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손끝을 움직여 보십시오. 먹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는 것도 좋고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덮어둔 책을 다시 펼치는 것도 좋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이것을 알았고 돌아온 뒤에도 이것을 지켰으며 이른이 넘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것만이 진짜 내 것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손끝을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대의 내일을 바꿉니다.